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쵸? 네,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뭐냐? 상호 간의 균형을 통해서 유럽 안에 패권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프랑스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할 테니까 영국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 이런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러시아한테는 우리가 같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오스트리아한테는 뭐예요? 야, 우리가 너희가 발칸반도 쪽에 좀 세력을 뻗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러고, 이러면서 프랑스를 고립시켜서, 뭐예요? 제국이 유럽 안에서 상당한, 원탑은 될 수 없지만, 상당한 지위를 국제적으로 확보하는 쪽에 주력하는 게 비스마르크의 정책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은 그 독일은 뭐 침공을 받는다거나, 그쵸? 뭐 다시 쪼개져서 영방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걸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그 외교적 지렛대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안 터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헬름 2세예요. 황제 빌헬름 2세가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쵸? 예,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는 건 좋기는 한데 우리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족쇄가 돼서 해외로 뻗어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집어치우고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힘을 해외로 펼쳐나가는 그쵸? 민족주의적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영국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고 프랑스가 설치고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이권들 조정해가지고 겨우 국가 안보는 아, 그쵸? 확보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비렐름 2세의 판단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거 이제 접어치우고 이제는 설령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원탑 자리에 가는 그래서 해외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를 고립시켰던 국제 역학 구도를 독일이 고립되는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그 얘기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번 시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88년에 빌헬름 2세예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빌헬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은 거의 빌렘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빌렘 2세가 자, 그 독일 제국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으로 독일 제국이 유럽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력을 크게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책 때문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집트, 모로코, 페르시아 같은 해외 주요 식민지를 모두 차지하고 독일은 배제되는 상황에 무척 화를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 안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독일 반경 안에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는 1890년에 비스마르크가 사임하는 형식으로 그를 내쫓은 뒤에 본격적으로 해외 식민지 진출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자, 해외 식민지 진출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됐을 때 뭐가 제 1번으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해군력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네. 바다를 통해서 뭐 저기 뭐냐? 그 아프리카도 가야 될 거고. 그쵸? 중동도 가야 될 거고. 또 저기 아시아도 가야 될 거고. 그쵸? 남태평양 이런데 가려면은 해군이 필수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따르면은 해군이 필요 없어요. 왜요?
독일은 독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반경 안에서만 안정을 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막 바다를 휘저으면서 해외 식민지를 펼칠 만한 해군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거를 공인했던 거예요. 아, 네, 왜요? 이권이 충돌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바다에서 영국하고 독일이 경쟁자로 맞붙게 되는 겁니다. 아, 예, 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동을 걸었던 나라가 영국이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영국한테 도전장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나 이는 바다를 통해 먹고 사는 영국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 전환이 사실상 영국을 향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독일이 강력하기는 해도 그 안에서만 강력한 것이고 또 옆에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으니까 육군으로 강력한 것은 영국한테 위협이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이 아무리 강력해봐야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견제 들어가면은 아, 뭐 유럽 대륙 전체를 뭐 이렇게 뭐 통일해가지고 나폴레옹처럼 다음에 영국을 친다 이런 건 못할 테니까 그 안에서 나름의 맹주를 저기 유지하는 건 오히려 영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얘네가 그렇게 해서 확보한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눌러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확보한 힘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바다로 뛰어드니까 아,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힘 좀 키웠다고 나랑 이제 대결해 보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유럽에서 다시는 나폴레옹과 같은 거대 제국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비스마르크는 그 점에 주목해서 독일 제국이 바로 유럽 대륙 안에서 프랑스를 견제할 세력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를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두들겨 팰 때 영국은 프랑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네. 동시에 독일 제국은 해군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영국의 이익과 충돌할 일도 없으니 더욱더 이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판을 쭉 짠 거죠. 그래서 영국도 여기서 오케이 한 거고, 그래서 키워주는 과정 가운데서 쳐들어가서 보불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래서 독일 제국도 선포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랑 투닥투닥투닥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네. 자, 근데 이거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비렐름 2세가 선언해버린 거죠. 그렇죠? 아, 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해군력을 확충을 한다라고 했으니 이건 네. 영국 입장에선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영국이 독일 편에서 프랑스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프랑스가 이제 얘네들은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으니까, 저쪽에 러시아랑 손잡고 우리 양쪽에서 쌈 싸먹기 해서 얘 독일 좀 손봐주자. 요런 식의 전략을 펼치게 되는 거죠. 아, 예. 네. 자, 하여간 그렇게 이제 판이 깔리게 돼요. 저 1차 세계대전의 판이요. 자, 더구나 비렐름 2세가 세력을 펼치려고 한 지역이에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펼치려고 한 지역이 바로 동유럽과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약간 그 유럽으로 보면은 중간 지점에서 약간 동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독일 오른편으로는 동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 지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빈을 펼쳐서 발칸반도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터키나 중동 지역을 거쳐서 그쵸? 저기 네. 바그다드에 이르는 요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편성하기 하는 쪽으로 이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대충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 저기 서기 1세기의 지도니까 뭐 여기 있는 세력들은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지형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 대충 여기에요. 베를린이 대충 여기인데 이제 적극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디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거든요. 그쵸? 아, 예, 그러니까 그 여기가 그 유명한 발칸반도입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중부 오스트리아는 이제 여기예요. 그리고 슬라브족 여기가 이제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로 이제 쭉쭉쭉쭉쭉 뻗어 나가서 여기 있는 비잔티움이라고 있죠.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네. 여기까지 뻗어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유럽을 이제 쭉 잇는 1차 세력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터키를 가로질러서 이제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에 이제 바그다드라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도시가 바그다드입니다. 혹시 카이로 그쪽인가요? 카이로는 여기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네. 카이로는 여기쯤 있을 겁니다. 홍해에서 정확한 바그다드는 네. 어디 있습니까? 바그다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중동 지역이고 아, 카이로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여기쯤 아마 이렇게 홍해 요 근처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거쳐서 이 터키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제 세력권 어디로 이렇게 펼치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해서 바그다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동유럽하고 중동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세력권을 형성한다. 이게 이제 그 비렐름 2세가 이제 추구했던 그런 해외 식민지 노선이 되는 거죠. 아, 프랑스는 아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쵸? 예, 네. 알제리가 여기에요, 알제리가. 알제리 들어. 예, 여기가 알제리고, 여기가 튀니지거든요. 예, 아, 예, 여기 이제 먹은 거고, 모로코가 여기거든요. 이제 하여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프리카, 북서아프리카 요만큼을 자기네 세력권으로 해서 요렇게, 그쵸? 예, 그 식민지를 가져가는, 그쵸? 예, 아프리카 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 축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잔티움을 거쳐서 터키 쪽 이렇게 가로질러서 바그다드에 이르는 요 전 지역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요런 정책, 해외 기본 진출 계획이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그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됐던 거예요, 독일이. 네. 네, 이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여기 지금 오스만 투르크 터키잖아요. 그쵸? 네. 터키가 이제 이렇게 있기는 한데 여기는 러시아가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땅이 별로기 때문에 계속 바다로 나가려 그러잖아요. 그쵸? 저. 바다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 있는 데가 어때요? 발트해 쪽으로 나가거나 흑해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발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되게 어려워요. 그쵸? 네, 네. 되게 어렵고 그리고 대항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기 누가 버티고 서 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버티고 서 있죠. 그쵸? 네. 사실상 영국의 앞바다를 지나서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영국의 사실상 앞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발트해 쪽 그쪽은 별로 그렇게 네. 예, 영국이랑 또 이권이 충돌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그 활용하기 어려운 루트예요. 발트해 안에서 맹주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네. 넘어가서 이거 유틀란드 반도라 그러거든요. 유틀란드 반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 대양으로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의외로 있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흑해 쪽으로 나가면은 여기 보스포루스 해협 지나면은 어때요? 우리가 동지중해라고 하는 이만큼이 다 세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해상에서 패권을 장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확보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자기네 세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흑해 쪽으로 해서 계속 요 비잔티움을 뚫고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하는 게 러시아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뭐냐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도 여러 차례 일으켰었잖아요. 그쵸? 그 중에 네, 하나가 크림 전쟁이기도 했고, 그쵸? 네, 이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졌던 건데, 독일은 그동안은 러시아의 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죠. 그쵸? 왜냐면 네, 얘네들은 여기에 그냥 콕 박혀 있으면서 좌우로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하기만 한다고 했지. 러시아가 이렇게 해양 패권을 추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세력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이르는 세력권을 형성하면은 설령 얘네가 흑해 쪽을 차지한다고 해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러면 발트해도 지금 설령 얘네가 맹주가 된다고 해도 영국 때문에 대양으로 나가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면은 네, 흑해를 설령 차지한다고 해도 독일의 세력권이 이렇게 형성돼 버리면 또 여기 안에서 맹주가 돼야 되는 것밖에 못 하는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둘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양쪽 루트가. 그쵸? 네. 네, 그런데 이쪽은 영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건 힘든 거.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그 뭐냐 그 독일과 정면 러시아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네. 네, 제일 먼저는 러시아하고 정면 충돌하게 됐던 건데 독일은 러시아랑 정면 충돌하는 걸 그렇게 겁을 안 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이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디를 끌어들이느냐? 왼쪽에 있는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보불 전쟁에서 지고 저기 네. 뭐냐 복수의 칼날을 드륵드륵 갈고 있는데 저,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협이 되니까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 둘 다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될 거야 라는 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닌데요. 이거를 반기지 않았던 나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국이었어요. 영국. 아, 네, 독일의 이러한 세력권이 형성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던 나라가 영국인데 왜 그러냐면은 영국이 이제 바다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쵸? 네, 바다를 꽉 잡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영국이 이제 이런데 이제 이렇게 다 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최남단의 도시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카이로 여기 있잖아요. 그쵸? 카이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아마 캘커타일 거예요. 캘커타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캘커타가 이제 여기를 하는데 요렇게 세 개의 루트로 해서 해양 패권을 요렇게 구축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네, 아프리카하고 인도에 이르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인도에 이르는 세력권을 요렇게 구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떻게 우리 세력권을 편성하냐면은 종단 정책이에요. 종단 정책. 네, 카이로로부터 케이프타운에 이르는 여기를 쭉 세로로 나름대로 편입을 해가면서 자 이만큼은 다 누구 거다 영국 거다 이거, 이 얘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여기 인도하고 그쵸? 예. 여기 또 누구 거다 영국 거다 이런 거죠.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요만큼도, 그쵸? 다 영국 거다. 네, 요거를 이제 확립하려고 하는 기본 식민지 정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었던 게 영국이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독일이 이렇게 와서 바그다드에 이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바그다드에서 멈추느냐? 그게 아니라 요 강을 타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죠. 그쵸? 아, 네. 네,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요즘 그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요? 네, 호르무즈 해협. 아, 그러니까 여기 강을 타고 나와서 이 세력권이 강을 타고 나와서 페르시아만 흑해처럼 네. 페르시아만에 진입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인도양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는 영국이 세력권으로 편입을 해서 본국에 이르는 그 뭐냐 식민 정책이랑 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세력권이 여기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흑해로 진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거쳐가지고 동지중해 영역에 세력을 뻗으면서 이 지역을 자기 세력권으로 편입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바그다드까지 독일의 세력이 이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만 일대가 독일의 세력권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걸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인도양으로 뻗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인도랑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도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때는 이미 아마 수에즈 은하가 여기 그 건설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영국이랑 여기랑 이제 충돌하게 되는 이런 그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게 이제 그 독일의 그 해외 진출 노선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은 러시아가 계속 남하 정책 펴면서 아까 여기 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흑해 다 장악하고 여기 나가면은 요만큼 전체가 다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데 이만큼이 다 뭐예요? 이만큼이 사실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전체 먹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으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독일이 이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일이 오스만 투르크와 연합을 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를린, 그다음에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네. 바그다드를 철도로 연결하는 3B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는 종착지가 어디냐? 그럼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오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인도양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인도를 만약에 독일이 먹게 되면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동남아시아까지도 나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인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리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국이 케이프타운하고 카이로하고 캘커타를 연결하는 3C 정책을 운영하면서 여기 움직이는 세력권에 누구도 접근하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아, 예, 그런데 독일의 해외 진출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라인과 결국 맞닿는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영국이 정면으로 태클을 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러시아는 당연히 태클 거는 거죠. 그쵸? 네, 네. 이거 성공하면 뭐예요? 이거 성공한 러시아 너는 흑해 여기서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못 나오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쵸?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로 지중해로 진출을 해서 발칸반도도 좀 먹어보고, 그쵸? 아, 예, 오스만 그 제국의 옛 영토들 다 이렇게 좀 편입해 볼까라고 하고 있는데, 아, 그건 아니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먹을 거야라고 선언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냥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프랑스랑 동맹 맺고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너희들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누가 가세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보고 나서 영국이 여기에 가세하는 겁니다. 아, 네, 영국이 여기에 가세해서 양면으로 전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해상에서 독일 봉쇄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 해서 얘네가 이러한 정책들을 빨리 포기하고 뭐예요? 그냥 요 안에서 그냥 맹주 역할 하는 거죠. 요 안에서 맹주 역할 하면서 러시아나 프랑스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게 영국의 속셈이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렇게 돼서 순식간에 독일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쵸?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3국에 의해서 포위된 형국을 갖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비잔티움 앞바다를 안전하게 지나다니는 일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러시아에 엄청난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탐내던 모로코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프랑스를 적대하는 정책도 유지를 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쵸? 여기가 알제리였고 그리고 네. 이제 뭐예요? 여기는 영국의 도움 튀니지죠. 튀니지 영국의 독립 지지로 해서 튀니지는 우리 거예요. 프랑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요만큼인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독립 지역이 되다 보니까 반 프랑스 인사들이 항상 어디로 넘어가냐? 모로, 네, 인접해 있는 모로코로 넘어가서 힘을 길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북서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로코 일대 전체를 우리가 프랑스가 차지를 해서 요만큼을 하나의 권역으로 엮어놔야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항상 태클을 거는 거예요? 독일이 영국, 태클 거는 겁니다. 모로코는 뭐예요? 독립국가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프랑스를 계속 적대했던 거죠. 그쵸? 아,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갔느냐? 결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에 대항하는 국제 협력 체제를 형성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전까지는 프랑스가 고립이 되는 국제 관계였는데 이제는 누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독일이 고립. 고립되는 언제까지? 해외 확장 노선을 포기할 때까지. 아, 영국 입장에서요. 영국 입장에서 네. 해외 확장 노선을 포기하고 그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해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때까지는 고립되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야 눈엣 가시 같은 독일한테 복수할 때까지 그쵸?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동지중해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때까지 그쵸? 그러니까 세 나라가 또 다 이권이 다 갈리죠, 그쵸? 목표가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뭐예요?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독일을 막, 브레이크 거는 게 급선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세 나라가 손을 잡게 되면서 독일이 고립이 되는 요런 형국이 펼쳐지게 돼요. 자, 러시아는 비렐름 2세가 1894년에 재보장 조약이죠. 그쵸? 비스마르크가 맺었던 거 거부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자마자 프랑스와 재빨리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탈리아에 접근을 하게 돼요. 자신이 아까 말했던 모로코를 완전히 차지하게 도와주면은 이탈리아가 이집트와 모로코 사이에 있는 트리폴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협약을 맺습니다. 트리폴리는 어디 있냐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가 아, 트리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탈리아는 뭐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서지중해의 그 그러니까 그 경로를 확보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영국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로 한 발 물러서서
좀 뭔데? 요만큼. 근데 이만큼 되니까 물론 넓죠. 그쵸? 여기를 네, 차지했으면 여기만 딱 틀어막으면 네, 아무도 못 지나가는 건데 여기는 이미 지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막아야 되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기는 하죠. 그쵸? 근데 네. 어쨌거나 여기를 차지하면은 그래도 지중해 중간 이만큼이 누구네 세력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세력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차선이죠. 나름 차선으로 트리폴리를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로코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북서아프리카가 완전히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요? 트리폴리 너희가 차지를 하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902년에는 이 협약을 양국이 전쟁 시에는 서로 중립을 지키는 내용으로 발전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전 시간에 보면 이탈리아랑 동맹 맺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탈리아 쪽에서 조금 쳐들어가줘서 발목 잡아주면 우리가 편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탈리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동맹 맺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탈리아를 요번에 프랑스가 꼬시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 원래 관계 좋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트리폴리, 리비아 니네 가져라. 그러면서 너희들 전에 동맹 맺은 거 있으니까 뭐 그거를 파기하긴 어려울 거 안다. 그러니까 전쟁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쵸? 네, 예. 마치 중립국가처럼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라고만 있어주면 된다. 이런 식의 협약을 맺은 거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 협약을 양국이, 그쵸? 이렇게 중립으로 지키는 내용으로 발전시켜요. 그리고 프랑스는 1904년에 영국과 협상을 벌여서 자신이 모로코를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영국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돕겠다는 내용의 협약까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이런 협약이 왜 필요했냐면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 전 이후로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커요. 프랑스가. 그래서 네. 이 프랑스의 그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본이 어디서 다 흘러가냐면은 프랑스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도자들도 이제 프랑스랑 제일 처음 그 선이 닿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 프랑스에다 SOS 요청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네. 여기 뚫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홍해 여기하고 여기를 운하로 뚫어가지고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한다라는 요 운하 있잖아요. 네. 요게 1800년대 말에 드디어 뚫려요. 아, 네, 요게 뚫리는데 누구에 의해서? 프랑스 자본에 의해서. 네. 네, 여기 나라는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그 제국 안에서 그 이렇게 독립을 유지하는 그 나라는 있거든요. 그 현지 나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자본이에요. 프랑스의 주식회사 형태로 그 민간 자본을 여기다 투하해서 드디어 이제 그 수에즈 운하까지도 뚫는 데 성공해요. 어디가요? 프랑스 자본이.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집트 인프라 공사 대부분 기술과 자본을 프랑스에서 이렇게 쭉쭉 다 투여해 놓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까도 봤잖아요. 영국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이집트가 프랑스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은 이런 식의 식민지 경영에 이제 좀 차질이 있죠. 그쵸? 네. 차질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프랑스하고 지금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잖아요. 그쵸? 네, 이제 네. 요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이집트가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것들을 이제 파고들어서 그 수에즈 운하의 지분의 한 40% 이상이 이집트 국왕인가가 갖고 있었는데 그 국왕의 지분을 한 방에 그 인수해 버립니다. 영국에서.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침투를 했던 거예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침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됐냐면은 그 몰수하겠다 그랬나? 그 이집트 아마 정부 쪽에서 했나? 아마 몰수하겠나? 딱 몰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나? 하여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워낙 재정적으로 쪼들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이 이집트 일대를 다 사실상 평정해 버립니다. 아, 사실상 영국이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자본들이 투하해 놨었던 시설들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깊이 여기에 이제 그 프랑스 자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영국이 이제 그 군사력으로 장악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해도 이 프랑스 자본들이 이제 결성한 이제 그 결사체가 있어요. 그게 최종 자본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얼마만큼 올려가지고 뭐 조금씩 더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뭐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올 배당금이 적어지니까 안 돼요 라는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 권리라는 거예요. 아, 아, 네, 그래서 네. 영국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저 민간 회사에서 다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한 2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아,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요런 형국이 펼쳐지니까 프랑스가 영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던지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가 요 거부권 행사 안 할게, 앞으로. 니네들 마음대로 여기 이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던져요. 그게 영국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돕겠다라는 내용의 협약의 핵심입니다. 아,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영국은 자본력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자기네 돈 가지고 그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들 다 일괄 인수해 버리는 네. 그걸 했어. 그거 할 아, 수 있는 자본이 있으니까. 자본이 네, 있어. 자본이 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요? 그거 싹 다 인수해 버리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정책 하려고 하면은 거부권 승인 거부권에 의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쵸? 예.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완전 차지라고 하는 그 얘기. 아, 네, 그러니까 민간 지분 자본 투하에 의해서 어떤 경제 정책이 시행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민간 권리로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20년 동안 행사하면서 영국의 골치를 아파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프랑스가 독일이 해외 진출하면서 이제 그 독일을 견제해야 되는데 영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권을 이제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과정 가운데서 야, 니네가 가장 골치 아파했던 게 이거 아니냐는 거죠. 그쵸? 네. 이집트가 네. 완전히 자기네 그 세력 권한으로 들어와야 뭐,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권 행사 안 해줄게. 그러면은 그 안 하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본 일으켜가지고 그거 니네가 싹 다 인수해가라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대한 권리를 영국한테 넘기는 그러면 이제 이집트는 영국 권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세력 그 운영에 대한 기초 요건이 확립되는 것이고 프랑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거 넘기니까 모로코 우리한테 달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여기는 북서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또 깔리는 것이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권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좀 해가지고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독일 이렇게 해서 깨부셔 주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쵸? 네. 그죠. 물론 영국 입장에서는 설령 독일을 깨부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오는 걸 허락할 애들은 아니에요. 예, 그럼 어쨌거나 그거 목표를 위해서 삼국이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07년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게 중재해주는 역할을 프랑스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럽에는 삼국 동맹에 맞서는 삼국 동맹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쵸? 왜요? 네. 트리폴리를 매개로 해서 너희들 그냥 수수방관해라가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삼국 동맹이라고 했지만 네. 네, 의미 없어요.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과 오스트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서는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세력 구도.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뭐예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대 양강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방아쇠가 당겨져서 이 거대 세력이 정면 충돌하게 되니까 이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주변국들도 다 참전을 해서 유럽 전체가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주축으로 하는 동맹국, 영국,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연합국의 두 세력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탈리아 빠진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서 러시아 빠진 건 뭐죠? 쉽죠, 그쵸? 근데 네.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서 러시아가 왜 빠지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네. 의외로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조기에 퇴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거대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한 전쟁이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대 세력은 정면 충돌을 잘 못하거든요. 아, 너무 네. 후폭풍이 세기 때문에 거대 세력은 정면 충돌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거대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엉뚱한 사건이 방아쇠를 빵 하고 당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전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던 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입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가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서로 대립 관계였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해외 식민지 경영에 큰 차질이 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독일 입장에서는 그거를 분쇄하고 나가야 우리도 해외 식민지가 있는 것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둘 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큰 세력이 서로 충돌할 때 주변 국가들의 이권에 따라서 그러면 나도 누구랑 싸울 거야, 나도 누구랑 싸울 거야 라고 하는 환경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쟁 하나 터지면은 여기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일제히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려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왜 네. 작은 전쟁이 아니라 전 유럽이, 그쵸? 그 아, 강대국들이 다 뭐 죽을 듯이 싸울 수밖에 없었느냐? 요런 배경 환경들이 쭉 깔려 있고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도 유럽은 뭐예요? 낙관론에 의해서 이제는 싸우지 않을 거야. 그쵸?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사회와 국가가 등장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서 방심하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네.